우리는 월요일 수업까지 1장은 인트로덕션이니까 빼고 2장, 3장, 4장에서 파트 하나를 끝냈는데요. 어떤 파트냐면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는 하나의 큰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상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크게 보면 하나로 지금 정정할게요. 지금부터 한 9장 정도까지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바로 뭐냐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여러 가지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고 미래에 내가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오늘과 미래의 교환, 시간의 교환을 우리는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저께 축제를 즐기지 않고 오늘 수업을 오는 것을 선택한 것, 이것도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재밌는 게임을 할 때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것도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쓰지 않고 그것을 저축을 한다, 이것도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투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오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뭔가를 포기하고 그보다 더 먼 미래로 내가 미루는 것, 그 대신 미래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장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처구니 없는 예시를 가져왔는데, 자, 제 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꼬맹이 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얼마 전 추석에 할머니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줬어요. 얘따, 이거 자, 이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 정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라면은 이 돈의 10,000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어려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의 무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면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자, 누구야, 내가 이거, 엄마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엄마가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더 많이 줄게.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2개 줄게. 그러면은 훨씬 더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여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걸 아빠한테 주면은 내년에 10,000원하고 5,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줄게. 똑같이 2개지만은 금액이 다릅니다. 자, 이 아기가 비록 원래는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천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2세의 숫자의 개념을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 좋을까? 자, 엄마에게 주겠다, 손. 지금 한 명도 없지요. 그 다음에 아빠에게 주겠다, 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안 든 친구는 안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굳이 꼭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아빠에게 주는 것이 좋다,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는 11,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아빠는 15,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더 높은 리턴이 있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돌아오는 것이 기대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실제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아빠는 그 내년에
15,000원을 줬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아기가. 이번에는 설날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또 줬습니다. 자, 이걸로 뭐 맛있는 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빠가 왔어요. 자, 아빠가 약속 지키는 거 봤지? 내년에 똑같이 10,000원짜리 하나랑 5,000원짜리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조금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엄마는 10,000원짜리 2개 줄 거야. 근데 2년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빠에게 맡기겠다 손. 조금 줄었어요.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 엄마에게 맡기겠다 손. 이번에는 엄마에게 맡기겠다라는 사람도 좀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손댄 것이 이제 물론 안 든 친구들이 더 많아요. 나는 돈을 절대 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분명히 보면은 아빠에게 맡길 사람도 있고 엄마에게 맡길 사람도 있다. 그러면 아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제가 뭐냐면 비교가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둘 다 내년에 돈을 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만 비교하면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의 상황에서는 아빠는 내년, 엄마는 2년 후, 그러니까 1년과 2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돈, 화폐에는 시간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도 똑같은 크기의 돈도 오늘 받느냐, 내년에 받느냐, 2년 후에 받느냐, 3년 후에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값어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이고, 일반적으로는 미래로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투자의 결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제한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가장 알뜰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쓰느냐에는 사실상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마다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10년, 15년 이렇게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왜 일반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입니다. 10년 여러분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제가 06학번이거든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그때 편의점에 가면은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여름에 뭐 스크류바 아니면은 메로나 이런 게 한 1,000원에서 1,500원,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게 2,000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정가로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몇 년 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상품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돈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간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스크류바를 50개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라는 거랑 5년 뒤에 스크류바를 50개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 라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스크류바를 사줄 거면은 5년 뒤에 사주는 것보다는 지금 사주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효과를 대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돈은 빨리 쓰는 게 유리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써야 내가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은 물건이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현금의 값어치,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사실 그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 적금을 예금을 풀어서 3년 후에 이 10만 원을 쓰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면 한편으로는 지금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10만 원이 있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걸 가지고 참고서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영화관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를 구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미루는 순간 그러면 나는 그 돈이 다시 풀려날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냥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것, 뭐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내가 3% 이자를 1년마다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오늘 넣었을 때 예를 들면 내일 급작스럽게 주가가 막 올라가서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2만 원, 3만 원을 하루 만에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을 그 사실을 안다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아까워지겠죠. 이렇게 내가 한정된 돈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로 내가 미룬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중에서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랑 밥을 먹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점심을 먹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나 미안한데 지갑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로 해라고 했지만 나 지금 핸드폰이 안 돼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친구가. 그래가지고 야 네가 좀 오늘 계산해줘. 내일 내가 사주면 되잖아.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량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그 말을 또 이제 믿고 그래 오늘은 내가 사준다 하고 사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되사주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이 친구가 내일도 학교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조만간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친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이 밥을 되돌려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준다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무언가 돈을 저축을 하건 투자를 하건 뭐 어떤 곳에 쓰던 간에 이제 그것을 미래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내가 예정한 것, 예상한 것 이외의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특히 부정적인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되겠죠. 미래에 내가 무언가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약속일 뿐인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좀 나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래로 갈수록 같은 돈이어도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로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줄어드는 우리의 돈의 효과, 화폐의 가치를 그것을 상회하고도 그거를 커버하고도 만회하고도 뛰어넘을 무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보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은행에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냥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상을 주죠. 바로 이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더라. 그래서 이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돈의 가치를 미래로 가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미래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만큼의 값어치를 가지는 돈,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뒤에 나는 이 100만 원을 내가 지금 안 쓰고 1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1년 뒤에는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나는 만족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이 이 미래 가치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만큼을 곱해주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저축을 한다. 내가 100달러를 1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100달러를 1년 동안 안 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10%의 이자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100달러의 미래 가치는 100 곱하기 1.1 해서 110달러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 110달러는 원래의 100달러의 10달러만큼 즉 10%의 이자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5%를 받아야 돼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나는 10%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20%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이 은행들과 여러 금융기관들의 여러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은행이 3% 적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3% 저축 통장을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3%는 부족해, 나는 10%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저축을 안 하면 되는 거고, 3%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저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은행의 그런 저축 상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을, 금융 상품을 파는 사람과 금융 상품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런 이자율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냥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1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2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100달러를 똑같은 100달러를 2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그 다음에 1년 후는 우리가 지금 이미 계산을 했어요. 100에다가 이제 10% 이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0.1을 곱하면 10이 나오고, 이제 원래 100이 있으니까 합치면 110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대한 이자가 10이니까 2년에 대해서 또 10을 받아야 될 거다. 그러면은 나는 원래
1년까지의 110에다가 요 10을 추가로 받아서 120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시간의 선택에서 사실은 이거를 끊어서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0년차 지금부터 1년차까지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나는 10%를 받았기 때문에 100에서 10이 늘어나서 110이 되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1년차에서 2년차 동안 또다시 1년을 기다릴 때는 100을 처음에 투자한 게 아니라 이 110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년차로 갈 때는 100에 대한 10% 해서 1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전에 1년차에 나왔던 110에 대해서 10%인 11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1이 더해지기 때문에 110 더하기 11 해서 121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나온 121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1 이렇게 해서 0에서 1년으로 갔어요. 여기서 항상 1은 원금을 나타내고 요 0.1은 이자율 부분을 나타냅니다. 10%니까 0.1. 그 다음에 2년차로 갈 때는 다시 한번 여기에 10%가 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정리하면은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하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원래 정말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자가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복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compounding interes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여러 기간이 존재하면 그것을 거듭 제곱을 함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년, 2년이었기 때문에 제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3년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3년이라면 세제곱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30이 아니라 3.1이나 늘어난 133.1로 계산이 된다. 이 복리가 사실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던 예시를 이제 표로 정리해 놨는데 원금이 이제 100이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 100에 대한 순수한 이자는 10달러씩으로 10%라면 10달러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하면은 100, 110, 120, 130, 140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단순한 이자로 치면은 실제 세상에서는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 121, 133, 146, 161 이렇게 점점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점점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래에 짙은 색깔로 있는 것은 순수한 최초의 원금,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은 그냥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이 최초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부분, 근데 실제로 받는 부분은 이 녹색 부분까지 더해진다. 그것은 이자에 대한 이자가 더해지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그 복리의 효과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5% 이자일 때 그리고 10% 이자일 때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미래의 가치, 금액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15%, 20%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가파르지는,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미래가치 이자 요소는 이름도 복잡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몰라도 되는 건데
예,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말고 다른 교수님께 투자론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나올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잘 활용을 하면은 원금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고 몇 번의 기간이 있느냐, 이것만 알면은 사실 최종적인 값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듭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제 제곱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4제곱, 5제곱, 뭐 10제곱, 20제곱 이래 버리면은 아마도 계산기 없이는 바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계산된 결과를 이제 미리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몇 기간에 몇 % 이자다라고 하면은 딱 값을 찾아서 쓸 수 있게 값들을 표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요 미래가치 이자 요소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자율이 지금은 편의상 5% 단위로 있지만 이제 아주 이제 풀 테이블을 가져오면은 1%, 2%, 3% 그보다 더 쪼개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별로 며칠 곱하면 되느냐. 그래서 원금이 100이었다. 근데 한 기간 동안 10%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1.1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원금 100에다가 1.1을 곱해서 110이 될 거다. 근데 네가 10% 이자로 2기간 동안 2년 동안 투자하면은 그 원금 100에다가 1.21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121이 된다. 3기간이면은 133.1인데 그 결과는 원금 100에다가 1.331 요 숫자를 곱한 거다. 이렇게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조금 오래된 투자론 책을 보거나 하면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복리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오늘보다 가진 돈보다 더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배웠고, 따라서 미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거꾸로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계산을 거꾸로 한다면, 그러니까 미래의 돈을 현재의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현재의 돈을 미래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 의해서 돈 자체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그 금액으로 볼 때 이거 지금 현재 가진 것 100보다 나중에는 110 이만큼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1년 후에 110을 가지고 싶다면 나는 지금 얼마를 가져야 될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할까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답은 그거를 뒤집어서 미래 1년 후에 110이면 지금은 100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거꾸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은행이 10% 이자율의 저축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1년 후에 내가 필요한 돈은 110달러다. 그러면 나는 그 1년 후에 그 필요한 110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있으면 될까? 이거는 단순한 방정식 문제예요. 1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금액 P, 여기서 P는 그 영어로 원금을 뜻하는 프린시펄에서 따온 그 숫자고요. 알파벳이고요. 그래서 P 곱하기 1 플러스 10%니까 0.1을 했을 때 그게 110이 돼야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나는 이 방정식을 풀면 요 1.1로 나누어 주어서 지금 100달러를 저축을 해야 1년 후에 11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1년 후 110달러의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값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정식을 풀었는데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 결국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그 돈, 그것을 이자율을 포함한 요 비율로 나누어 주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의 현재 가치는 그거보다 줄어들은 100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금액만 놓고 보면은 이런 착각이 들죠. 110달러짜리가 100달러짜리로 디스카운트가 되었네, 할인이 되었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이 과정 자체를 할인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 미래로 가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이자가 붙는다.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할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인을 하는 것은 이자율로 나눠주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이자는 복리로 붙는다라고 했거든요. 여러 기간이면은 복리로 붙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2년 후, 3년 후의 돈을 현재로 생각을 하면, 현재 가치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똑같이 거듭 제곱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까는 곱해졌지만 이번에는 그 거듭 제곱된 값이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2년 후에 121을 받는 어떤 투자가 있다. 그리고 이자율이 10%라면은 그것의 현재 가치는 121을 1.1의 거듭 제곱, 제곱으로 나누어 주어서, 여기서 숫자가 2인 이유는 2년 뒤이기 때문에 2로 제곱을 해서 나누어 주어서 100이 된다. 다시 한번 차근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2년 뒤이기 때문에 두 번의 계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년 후에 1년 자, 지금 현재 0년차 year 0, year 1, year 2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2년 후에 121을 받고 지금 이자율이 10%라면 2년에서 1년으로 한 기간 전에는, 한 번 전에는 한 번 1.1로 나누어서 이 값은 110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10을 다시 또 한 번의 기간을 돌이키면은 110을 다시 한 번 1.1로 나누어서 100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21을 1.1의 제곱으로 나눈 게 되는 거죠.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눴으니까. 그래서 거듭 제곱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그렸던 복리의 효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결론인데,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아까는 복리의 효과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또 할인이 되는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마를 곱하면 현재의 돈을 미래에 얼마가 될지 알 수 있느냐, 그거를 미래가치 이자 요소라고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내가 미래에 얻고 싶은 돈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면 얼마냐, 이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 현재가치 이자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내가 110달러를 1년 후에 받고 싶다. 근데 이자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여기 0.9091, 1년 후 10%이기 때문에 0.9091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10달러 곱하기 0.9091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 결과는 110 곱하기 0.9091 하면은 100.001, 약 10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지금 우리가 요 분모로 역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준 그 근사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2년 후에 121이 필요하다. 2년 후에 121이 필요하다. 근데 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은 2년 후 10% 0.8264가 있기 때문에 0.8264를 실제로 곱해 보면 99.9944 그래서 약 100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약 100이 되더라. 그래서 요 0.8264라는 것은 결국 분모를 표현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의 제곱분의 1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요 현재 가치 이자 요소들은 이제 과거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이 계산을 빠르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편의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일부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교수님들은 설명을 하실 때 요 현재 가치 이자 요소를 그냥 딱 제시를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수업을 들을 때 당황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사실상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것은 이제 오늘의 금액 그리고 이제 미래의 가치 이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이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살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저축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더블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되려면은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집값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집값이 현재 10억인데 이게 20억이 되려면은 몇 년이 필요할까? 뭐 이런 2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근사를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요 72의 법칙입니다. 요 72의 법칙은 지금의 현재의 어떤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하는데 되게 빠르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자율이 크다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2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돈의 가치가 이제 누적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짧아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자율이 낮으면 그 누적이 되는 것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 분의 1, 즉 이자율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72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자율이 8%라면 내가 내 돈을 2배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1 플러스 0.08의 t의 거듭 제곱은 2 혹은 이거를 뒤집어서 2 나누기 1 플러스 0.08의 t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 함수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산해 보면 약 9년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72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72 나누기 이자율 8%는 8, 9, 72니까 9년. 그래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약 9년이라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대략 72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자율이 3%다. 이자율이 현재 3%다 라면은 72의 법칙에 적용을 하면 72 나누기 3 하면은 3, 2, 6, 3, 4, 12 해서 24가 나오죠. 그러면은 3% 이자로 내가 원금이 2배가 되려면 24년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대략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에 그 챕터를 공부하기 위한 내용인데, 지금 배운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그 다음에 오늘의 돈을 미래 가치로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넘나들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기간이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시간이 달라서 문제였다면 시간을 맞춰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투자가 1과 2가 있는데 이거는 1년 후에 이득이 발생하고 이거는 2년 후에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 시간을 맞춰주자.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이 시간을 맞춰줘서 똑같은 기준으로 같은 기간 동안 얘는 얼마를 벌게 되고 얘는 얼마를 벌게 되느냐를 비교하면 거기에서 금액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언제로 맞추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경우에 최소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현재 1번, 1년 후 2번, 2년 후 3번.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하나로 맞추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맞춘다면은 요 첫 번째를 다시 1년에서 2년으로 한 번 더 미래로 옮겨서 비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요 1년 후라는 기준을 이용하겠다 싶으면은 요 2년 후에 발생하는 투자를 1년 앞당겨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1년 후로 맞춘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떤 투자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중구난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1년 후, 2년 후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각자 1년으로 맞추던지 2년으로 맞추던지 해서 비교를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년 후와 10년 후를 비교한다, 혹은 뭐 5년, 7년 후와 19년 후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기준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비교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룰을 정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그냥 모든 것을 현재로 다 바꾸어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얼마야?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얼마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투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을 우리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든지 간에 그 투자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현재 가치로 다 바꾼다. 그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사고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생각을 했던 어린아이의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10%다. 근데 아빠는 1년 뒤 15,000원, 엄마는 2년 뒤 2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비교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개 모두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한 15,000원은 1년 후기 때문에 10% 이자로 한번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은 13,636원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엄마가 2년 후에 2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이 2만 원은 2년 뒤의 돈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1.1 10%니까 1 플러스 0.1 0.1 10%니까 0.1의 제곱으로 나누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2년 후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16,529가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이자율이 10%다라는 가정 아래에 이 경우에 우리는 엄마에게 돈을 맡겨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쓸데없이 그 서론이 길었죠.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이자율이 10%다라는 가정 아래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이자율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한 30%라고 해볼까요? 이자율이 30%라면은 아빠가 주는 15,000원을 30%로 1.3으로 한번 나눈 값은 11538이 됩니다. 11538.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지금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제시한 2년 후의 돈은 1.3으로 두 번 나눠야 되기 때문에 11834가 됩니다. 11834.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엄마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이자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40%라면 이거는 10714, 이거는 10204. 이래서 이제 뒤집히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재무관리 수업에서는 보통 자, 이자율은 몇 %입니다. 드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자율은 몇 %입니다.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 판단을 하시오. 이런 경우라서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론 수업이나 이제 기업재무론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제 이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